안녕하세요. 저는 연세의대 강남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의 심재용입니다. 오늘 제목은 불편한 의원인데 제목이 좀 불편하죠? 제 제목을 정한 건 얼마 전에 읽은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아주 유명한 소설을 모티브로 해서 이 강의를 마련했습니다. 실은 이 불편한 편의점이 오랜만에 이 책의 내용을 좀 확인하려고 했더니 어디 있는지 못 찾겠더라고요. 이 제목 자체가 이렇게 옆으로 세워놓으면 잘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책인데 내용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불편한 편의점이 불편한 이유에 대해서는 거기 이제 책 본문 중에 나오는데 상품 부실하고 진열은 제각각, 그래서 찾고 싶은 물건을 찾기 어렵거나 없어서 못 찾거나 그 물건도 많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말더듬이에 또 옷차림이 깔끔하지 못한 알바생이 있었어요. 좀 나이도 많고. 그러니 옛날에 구멍가게 같은 그런 편의점이죠. 그에 반면에 백화점은 우리가 외관이 깔끔하고요. 안내원도 친절하죠. 그리고 곳곳에 매점 안내가 잘 돼 있어서 어디로 가려고 찾으면 잘 보여요. 그러니까 쉽게 찾을 수 있게 해놨어요. 근데 백화점의 문제는 전문적 상점이 서로가 모릅니다. 서로 연결이 없는 거죠. 그에 반해서 편의점은 불편하긴 하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웬만한 것은 다 찾을 수 있도록, 백화점이 아니라 만화점이죠. 종합병원은 백화점 같은 거예요. 어떤 백화점의 한 과, 이런 외과라든지 가정의학과라든지 이런 과는 영어로 번역하면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이런 식으로 디파트먼트가 들어가죠. 종합병원의 각 전문 과목은 서로 연결이 없고요. 어떻게 보면 종합병원이라기보다는 상급 전문병원 이런 의미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가정의학과는 디파트먼트긴 하지만 백화점 내 불편한 편의점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불편한 편의점하고 비슷한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편한 의원이 있고 속편한 의원이 있으면 저희는 그냥 당연히 속편한 의원이 더 의미가 좋죠. 그냥 가면 속이 시원하게 풀어질 것으로 생각하니까 마치 반대의 의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불편한 의원은 거의 속편한 의원이랑 비슷한 의미가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불편하다, 편리하다는 convenient란 말과 편안하다는 comfortable은 다른 말이죠. 그래서 불편한 거는 편리하진 않지만 편안한 의원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소화불량으로 편리한 편의점식 의원에 가면 소화가 안 된다 그러면 바로 위장약을 처방해 줄 수 있겠죠. 그에 반해서 편의점식은 불편해서 약 달라고 해도 상담도 자세하게 해야 되고 진찰도 하고 또 필요하면 위내시용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검사를 하고 나서 결과에 따라 처방을 해줍니다. 그래서 편리한 의원은 편안한 의원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오히려 불편했지만 불편한 과정을 거치고 나면 편안한 의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편리한 의원은 뭐가 편리하냐면 가서 보면 백화점처럼 인테리어는 깔끔하고 직원도 친절하고요. 단정해요. 그 다음에 증상만 얘기하면 바로 진단을 내릴 수 있겠다고 우리가 기대를 하죠. 아니면 24시간 생체를 감시를 통해서 요새같이 나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것과 인공지능과 함께라면 생체 감시를 통해 진단 내릴 수 있으면 더 좋겠죠. 편리하게. 또 편리하다면 마음에 안 들면 의사는 쉽게 바꿀 수 있고 또 내가 달라는 처방은 언제든지 받을 수 있고 심지어 밤에도 연락할 수 있고 어디든지 원격으로 진료할 수 있고. 그런데 이렇게 편리한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에는 없죠. 이 말은 나중에 다시 편안한 의원을 설명을 하면서 보충을 하겠습니다. 불편한 의원은 약 달라고 해도 바로 주지도 않고요. 검사 받고 싶다고 해도 바로 안 해줘요.
그리고 거기에 가면 사적 정보가 노출이 돼요. 뭐 이렇게 시시콜콜한 걸 자꾸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자기 생활 가운데 스트레스도 노출해야 되고, 그리고 불편한 감정이 드러나게 되죠. 또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진료 시간도 길어져요. 그 다음에 나는 그냥 약만 받았으면 좋겠는데 의사는 나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처방까지 해주네요. 그건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처방일 수도 있거든요. 등등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런 과정은 꼭 실은 필요한 과정입니다. 불편한 과정을 통해서 실은 의사와의 랍보, 그러니까 치료적 관계라고 하는데 이게 형성이 될 수 있어요. 불편하지 않고 그냥 편의점에서 알바생이 혼자 그 고객이 원하는 걸 바로 준다면 그냥 편리하긴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가령 편의점에 한겨울에 6살짜리 꼬마애가 슬리퍼를 신고 반바지 차림에 찾아왔다고 하면 걔가 달라는 거를 주기만 하는 거는 그냥 편의점으로서 역할은 다 한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멍가게라면 너 누구니? 왜 이 추운 겨울에 반바지만 입고 있어라고 관심을 갖게 되겠고 그 아이가 불편해할 너희 어머니 어디 계시니? 라고 물어볼 수도 있죠. 이런 불편한 과정을 통해서 치료적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가족 주치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편안한 의원이 됩니다. 근데 이건 궁극적으로는 편리한 의원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라고 하는 정신과 선생님이 다룰 만한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런 환자들이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신과로 바로 가지는 않아요. 자기 신체 증상이 분명히 있고요. 그 증상은 정신적인 문제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가 없죠. 그리고 실제 그 증상은 진짜 있는 증상이거든요. 가짜로 꾸며낸 증상이 아니고.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에는 인위성 장애, 허위성 장애, 일부러 꾸며내는 병도 있고요. 또 질병 관련된 불안이 더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많은 경우에 정신과에서 처방하는 약물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중에서 신체 증상 장애를 좀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불편한 사례를 들까요? 저에게 10년 이상 이렇게 우측 가슴 한쪽이 칼로 콕 찌르는 것처럼 아프다고 하는 50대 선원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뭐 저희 과에 오기 전에 이미 다른 데서 엑스레이도 찍었고요. CT도 찍고 심지어는 가슴이 아프지만 복부 CT도 찍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페트가 나오니까 그 페트도 다 찍었고 또 페트에서 나오지 않는 그런 뼈의 문제도 전신 뼈 동위원서 촬영, 홀바디 본 스캔 이런 걸 했었고요. 진료도 심장내과, 호흡기내과, 흉부외과 다닐 만한 과는 다 다녔습니다. 나중에 정신과도 보긴 봤어요. 그 가운데서 아프다고 하니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사만계 항우울제, 신경통약제, 심지어는 마약성 진통제까지도 사용한 적이 있으나 이 증상이 통증을 없애는데 약간의 도움은 줬지만 이내 또 증상은 재발하는 그런 증상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선원이라 문제는 이 증상, 아픈 증상을 가지고 배에 갇혀 있으면 갇혔다는 건 항해하는 동안은 배에서 내릴 수가 없으니까 이 줄곧 아픈 이 증상만 생각을 하면서 배를 탔고 내리면 꼭 대학병원 가서 종합검사를 다시 해봐야지 하면서 배에서 내릴 때마다 대학병원을 전전하면서 검사를 반복했고요. 그럴 때마다 이상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원을 그만뒀다가 다시 또 취직해서 또 배 탔다가 결국은 퇴직을 했는데 이분에게는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인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사한 사례에서 10년, 15년 이렇게 계속 검사를 받다 보니까 난 분명히 뭐가 있을까라고 검사를 받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 뭔가 조그만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가령 갑상선에 그 혹이 좀 있다든지 갑상선의 혹은 10명이면 한두 명은 초음파에서 보일 수 있으니까 그게 큰 이상이 아님에도 정상이 아닌 소견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큰 의미는 없지만요. 그런데 이건 마치 우리가 기우제를 지낼 때 비가 오게 하는 방법은 비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거죠. 그러니 내가 10년 동안 가슴이 아파서 10년 만에 어떤 이상 소견이 나오긴 했지만 그거는 그것 때문에 아팠던 게 아니라 아파서 이것저것 검사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 찾은 거죠. 그런 경우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하면서 뭐 속 시원하지는 않고 그렇다고 제거하는 그런 병변도 아니고요. 결국 가슴이 아픈 건 아픈 거지만 이유를 모르고 이제 또다시 검사를 하거나 여러 병원을 진찰을 하게 되겠죠. 자, 신체 증상 장애를 이제 분류 기준을 보면 정신과에 사용하는 Diagnostic and Statistics Manual 5편이 있습니다. 그 전에 4편에서는 이거를 이제 신체화 장애라든지 이 중에 뭐 건강염려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통합이 돼서 그런 말들은 이제 DSM-5는 보이지 않고요. 일단 하나 이상의 증상, 그러니까 하나로 증상이 있으면 해당이 되겠죠. 3번에 보시면 전형적으로 6개월 이상인데 어떤 똑같은 한 증상이 항상 지속하지는 않는데 뭐 여기 아팠다 저기 아팠다 해서 증상이 있는 상태가 지속적이 6개월 이상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증상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예요. 그냥 뭐 눈 깜빡고 깜빡 감으면 잊어먹는 증상이 아니고요. 실제 하는 증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증상 관련된 생각이 지속적으로 있고요. 이것 때문에 건강 이상이 있지 않을까 불안한 게 지속적으로 높고 여기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찰도 받고 진료도 받고 이런 여기에 바치는 에너지가 과도하죠. 요 1, 2, 3 작은 1, 2, 3 중에 뭐 한 개만 있어도 경증, 신체 증상 장애를 할 수 있고 2개 이상 중등증, 2개 이상이거나 아니면 심한 증상 하나가 있으면 중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증상은 실제 우리 뇌가 통증이나 어떤 증상을 받아들이는 감각이 지나치게 예민해져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 환자에게서는 실제 하는 증상입니다. 오늘도 제가 설사 때문에 오신 분을 봤는데 이분이 물론 정신과도 다니지만 설사 때문에 이제 소화기 내과를 가셨어요. 소화기 내과도 여러 차례 가셨었죠. 근데 설사와 변비가 반복이 됐던 거고요. 소화기 내과 선생님도 보시고 또 어지럽다고 하셨어요. 어지럽다고 하니까 신경과도 보세요 하고 신경과를 갔고 신경과에서는 어쨌든 오랜만에 오셨던 분이니까 MRI를 또 다시 찍자고 해서 이제 MRI를 대기하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분이 저한테 온 거는 그럼 가정의학과를 다시 가봐라 해서 오시긴 오셨지만 저한테 오셔서는 이전에 가정의학과 한번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다시 입원할 수 없겠느냐 이런 말씀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지금 저희 전공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원을 시켜드릴 수가 없어요. 입원할 그런 병도 아니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어지러움 분명히 있고요. 구역질 심지어 구토까지 합니다. 혹시 여러분 뭔가 내가 잘못 먹었다 그럴 때 그게 나한테 신체적으로 해를 일으키지 않은데 이거 먹으면 큰일 나지 않은 생각 때문에 구역질을 구토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어떤 우리 심리적인 그런 불안이나 걱정 이런 것이 구토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 복통은 실제 아픈 거고요. 그런 약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모든 장기에 걸쳐 다양한 신체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증상이 있으면 신체 증상 장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갑상선 기능, 갑상선 암이 있었어요. 한쪽만 떼어내셔서 그런데 이제 외과에서는 나머지 갑상선을 약간 항진 상태로 유지를 시켜서 뭐 암을 이제 예방하려는 목적도 있고 갑상선 기능 검사를 정기적으로 해가면서 약을 갑상선 호르몬제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의학적 질환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미 치료된 그런 의학적 질환이 있고 그냥 조절만 하면 되는 그런 상태이죠. 그리고 우울장애나 불안장애도 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우울증이 문제인지 이 사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이것도 잘 구별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병이 있다고 해서 이분이 신체 증상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분리해서
의학적 질환은 의학적 질환대로 치료를 해야만 되겠고,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무시하지는 않고 이분의 증상을 존중해서 필요한 검사는 꼭 해야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유병률이 많아요. 어디는 뭐 0.2%, 남자 중에 0.2%라고 하는 데가 있고, 뭐 여성에서는 0.2에서 20% 이렇게까지 그 유병률이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두 명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또 저희 외래를 찾는 환중이 17%라는 보고가 있는데, 이 말은 뭐 5명 중에 1명, 6명 중에 1명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대개 이제 이 증상이 별거 아니라는 걸 생각을 하면 잘 참고 견디시지만, 다 그런 건 아니세요. 그리고 또 이게 꼭 심리적인 문제거나 뭐 트라우마랑만 관련된 게 아니라 어떤 유전적 소인도, 이런 걸 잘 일으키는 유전적 소인도 있다곤 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그 의료 자원을 소비합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의정사 때문에 보험 자원을, 건강보험 자원을 마구마구 소비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분들은 지금 이런 상태에서 더 걱정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쉽게 병의원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어떨까. 아직까지 의사를 쉽게 만날 수 있을 때 더 확실하게 검사를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더 많은 의료 자원을 소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은 여러과 전문의를 보게 되고요. 건강검진도 굉장히 고가의 건강검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나중에는 이제 이분 저분 만나다가 가정의학과는 주치의 결핍증 상태로 가정의학과를 방문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말할 수 있으면 경증이 아니고요. 이 소녀가 6명의 의사에게 진단을 받았는데, 이거 경증이고 별거 아니에요. 이분이 얼굴이 부었고 하는데 스테로이드 좀 쓰고 뭐 그러면서 살짝 좋아졌는지 모르겠는데, 결국 임파선암이 발견되었고요. 물론 항암 치료를 해서 좋아지긴 했으나 다시 재발해서 결국은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뭐 늦게 발견해서 돌아가셨다기보다 병 자체가 좀 진행이 되는 그런 병이었기 때문에 돌아가시긴 했는데, 여러 의사를 전전하면 의사가 많아진다고 이 사람의 병을 놓치지 않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한 의사한테 봤는데 어떤 약을 쓰고 쉽게 낫지 않았다면, 그리고 낫다가도 다시 금방 재발했다면, 임파선암도 스테로이드를 쓰면 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랬다면 그 의사가 이상한데, 그냥 심각한, 나는 가벼웠다고 생각했는데 심각한 문제일 수 있네 하고 조금 더 빨리 더 검사를 했겠죠. 그냥 단지 혈액 검사만 할 게 아니라 이분이 얼굴이 부었다 그랬는데, 제가 정확한 사례는 모르겠으나 호스피스를 하면서 폐에 어떤 암이 있으면 그게 상대정맥 증후군을 일으켜서 얼굴이 붓기도 하거든요. 임파선암이 이런데 상대정맥을 누르고 있었다면 그것 때문에 부을 수도 있는 거니까 필요한 엑스레이도 찍었을 거고요. 그랬을 겁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 정신과 간다고 당신은 신체 증상 장애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정신과를 가는 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정신과 선생님도 우리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나라는 여기저기 의사들을 거치면서 검진할 건 다 하기 때문에 나중에 다행히도 정신과를 가면 이 소녀에 관해서는 임파선암이기 때문에 심각한 질병이었지만 정신과를 찾아갈 수는 있겠죠, 결국은. 그래서 이 사람도 그 심각한 병이긴 했지만 주치의 결핍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 의사한테 뭐 나는 옛날에 주유소 습격 사건인가 하는 영화에서 나는 한 놈만 패라고 하는 영화가 저는 잊혀지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병이 어떤 치료를 받았는데 낫지 않았으면 또 의사한테 가야지, 안 가면 내가 그때 처방한 게 좋아졌겠구나라고 생각하지, 의사가 자기가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을 교정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를 교육시키기 위해서도 낫지 않으면 똑같이 찾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의사가 자기의 한계를 느끼면 이런 경우를 제일 잘 치료하는 선생님을 소개시켜 줄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주치의 결핍증은 우리가 그 전문의로만 이루어진 의료 체계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수많은 자갈들이 있죠.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외과, 이런 과가 다 이루어지면 의료는 단단한
그런 체계가 돼서 물샐 틈 없이 모든 질병을 다 찾아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조약돌 이 자갈처럼 흩어져 있지만 이게 하나로 통합되지 않은 의료 체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대 정원에 밑빠진 독이 있는데 이거를 떼우지 않고 물 붓기만 해갖고는 의사의 질은 저하될 거고 문제는 물은 채워지지 않을 거고 이런 그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은 그런 환자, 신체 증상 장애 환자는 또 여전히 여기저기 돌아다닐 겁니다. 이것들을 통합해서 설명해주고 시간을 들여서 이 환자를 볼 수 있는 의사가 누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비어있는 그런 공간을 메꿀 수가 없습니다. 자, 가정의는 어떤 의사냐면 여기 가정의학과 전문의 빠른 메뉴, 편의점식의 어떤 시키면 다 나오는 이런 가정의학과 전문의겠지만 가족 주치의학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 편의점식의 전문의가 아니고요. 가족 주치의는 좀 불편한 편의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런 그 의료 체계를 이렇게 단단하게 시멘트처럼 메꿔줘서 물샐 틈 없는 의료 체계를 완성하는 그런 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전문의과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병이 없다면 자기 주치의를 정해서 상담을 하시면 이런 경우는 심리 상담도 필요하고 행동과 생각을 바꾸는 그런 치료도 필요하겠다는 얘기를 자기 주치의로부터 제대로 설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신체 증상 장애는 아까 그 불행한 그 소녀처럼 병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다발성 경화증, 뇌종양 등 암이 있죠. 그분은 아까 그 소녀는 임파선암이었는데요. 이런 것들은 반드시 그 배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증상이 이렇게 반복이 됐다면 암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모든 의사는 다 하고 필요한 검사를 해야죠. 안 하면 안 됩니다. 신경 매독 같은 것도 이게 꼭 일반적인 검사는 안 나오니까 매독 검사를 해야만 알겠죠. 선망, 폴피린증, 루푸스, 갑상선균 항진증, 중증 근무력증, 결핵 이런 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환자도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었죠. 지금도 약간의 갑상선균 항진 상태로 돼 있는데 이것 때문에 그러려니라고 생각만 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실제 갑상선 기능은 잘 조절되고 있고 우리가 목표한 만큼 수치는 잘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추가된 증상이니 이건 뭔가 좀 신체 증상 장애에 가깝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분의 행동을 어떻게 바꿀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슴이 아픈데 우연히 아니면 그 골반이 아픈데 자궁에 근종이 있었다. 근종이 크지 않더라도 수술할 수도 있고요. 배가 아프니까 맹장염 그래서 충수돌기염으로 수술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번 수술받은 그런 신체 증상 장애는 그런 그 과거력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질환을 배제하기는 검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안 나왔다 그래서 반복해서 검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죠. 근데 이 검사를 하기 전에 이 검사가 어떤 병을 찾으려고만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병이 없다는 걸 확인하기 위한 검사도 있어요. 이 신체 증상 장애는 의사가 어떤 검사를 하거나 처방을 하면 내가 뭔가 문제가 있긴 있었으니까 의사가 검사를 했을 거고 또 내가 무슨 문제가 있었으니까 의사가 처방을 했겠거니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분의 증상을 강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20년 동안 계속 약을 쓰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한 번도 위험한 적은 없었는데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자기는 분명히 심각한 질환을 느껴지고 무기력감을 느끼고 정말 너무 피곤하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이런 거죠. 대학병원의 정신과는 실은 약을 잘 쓰시는 선생님들 계시는데 이런 분들을 상담을 오래 할 시간이 별로 없으세요. 그래서 따로 심리 상담사를 두거나 또 개인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상담도 하시겠지만 오히려 그런 경우는 자기의 정신 상태를 설명하실 수 있는
그런 의사 선생님들이 필요할 거예요. 자, 근데 신체 증상 장애는 제대로 치료받는 환자가 3%밖에 안 됩니다. 알면 치료가 좀 되는 환자가 꽤 있을 텐데 치료받는 환자가 3%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이분이 복이 있어요. 치료받는 이 병을 진단을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진단 못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이렇게 3분 진료, 물론 전문의가 보시기에는 그분이 보는 분야에서는 3분만 진료해도 되는데 환자가 갖고 있는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니고 다른 문제가 겹쳐 있을 수 있는데 그것까지 현재 대학병원의 전문의가 물어보기엔 너무나 복잡해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여기 사회심리학적 원인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분의 건강신념, 건강에 대한 태도, 행동, 또 불안하고 가족관계, 또 이 사람이 살면서 어떤 중요한 사건이 있는지를 확인해야지만 신체 증상 장애일 수 있겠다라고 가늠할 수 있는데 이거를 물어보려면 시간이 3분 가지고 안 돼요. 30분도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시간과 오랜 주치 환자 관계가 필요합니다. 라포가 필요한 거죠. 최근에 응급실, 응급의학 설에 내가 응급한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걸로 얘기했을 때 누가 나와서 말할 수 있으면 경증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분에게 주치의가 있었으면 주치의에게 먼저 전화해 보면 됩니다. 내가 이런 증상인데 응급실 가야 될까요? 하면 주치의가 판단하고 이거 응급실 가야 됩니다 라고 하고 응급의학 체계가 주치의의 소견을 듣고 그거는 응급의학과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라고 오시게 하세요라는 이 신뢰관계가, 그러니까 주치의와 환자 관계만 신뢰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주치의를 맡고 있는 의사가 응급의학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다면, 이런 시스템이 돼 있다면 방문하기 전에 주치의한테 먼저 갈 수 있죠. 그래서 119에 연락하기 전에 주치의한테 연락을 먼저 해볼 수 있죠. 아니면 이런 문제를 응대할 수 있는, 아니면 응급실에도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워킹 클리닉, 앰뷸러터리 메디슨, 그러니까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응급실, 거기서 이제 트라이어치 환자 분류를 하게 되고 진짜 심각하면 바로 옆에 응급의학과에서 치료를 해야 되지만 아니면 그냥 외래에서 약만 주고 보낼 수 있는 환자도 있거든요. 이런 거 시설까지 있다면 응급실을 전전하는 일이 적어지겠죠. 이런 분들은 증상이 나타날 때 바로 가는 게 아니라 2주면 2주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를 주치의를 찾아서 상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상이 발현할 때만, 이분이 신체 증상 장애가 분명하다면 증상이 날 때마다 땜빵식으로 의사가 보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아요. 자기가 좀 참고 이렇게 해보다가 의사를 보는 게 나을 수 있겠죠. 이미 알고 있는 그 증상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한 가지 진짜 심각한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전화를 해서 주치의랑 한번 상담해 보시는 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걸 보상하는 체계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분들이 응급실을 방문하게 되기 때문에 응급 구조 자원들을 소모하게 되죠. 진료 안 받았다고 해서 의료비가 안 드는 게 아니라 이런 사회에 지금도 앰뷸런스 소리가 들리는데 이런 자원들을 쓸데없이 소모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리고 우리가 검사할 때는 검사가 정상일 수도 있지만 정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설명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내가 이상이 있으니까 검사를 했지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이걸 또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환자가 겪는 증상은 실제 있는 증상이, 실제 토하기도 하고 실제 설사하고 실제 굉장히 아픕니다. 그리고 어떤 검사를 했으면 심각한 질병은 배제되었다는 걸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건강검진, 고가의 건강검진이라도 나는 분명히 아픈데 왜 이상이 없어야 하면 이 건강검진의 목적은 암이라든지 심혈관 질환, 심각한 심혈관 질환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한 거고, 어떤 예방할 만한 중대한 질환이 있지 않음을 확인하는 게 검진의 목적입니다. 환자가 증상은 심각한 병은 오히려 우리 의료 시스템을 잘 찾을 수 있으나
심각하지 않은 병이지만 환자가 고통스러워하는 심한 증상에 대한 모든 검사가 다 양성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각한 증상이라고 하는 건 뇌에서 느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뇌에서 느끼면 그럼 정신질환이야,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이 신호 전달 체계상 알람이 필요 없는데 울리는 거랑 똑같죠. 그렇다고 얼마 전에 그 호텔에서 알람을 이거 괜히 시끄럽게 울리니까 알람을 꺼놓는 것도 안 돼요. 알람 울리도록 해야 되고 알람이 왜 울렸는지는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확인 절차가 뭐든지 다 그 고가의 검사여야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 당직이 그 알람이 헛된 알람이라는 걸 확인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안심시켜야지, 그냥 괜찮아요 라고 안심시키면 의사 생각엔 내 말을 존중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의사는 명의니까 저 명의가 의상 없다고 생각하면 괜찮은 걸 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검사는 꼭 받긴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왜 받아야 되는지 그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죠. 그래서 이걸 안심시키려면 적극적인 경청과 공감 같은 심리치료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되는데, 이게 꼭 정신과 의사일 필요는 없고요. 자기 주치의로부터도 경청과 공감을 받으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이분의 증상은 완화될 수 있는 기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질병 없어도 증상이 생길 수 있고요. 이거를 생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가령 공황발작 같은 경우는 자율신경계 활성화되어 있어서 막 심장도 두근두근 거리고 숨을 가쁘게 쉬다 보면 손발도 마비되는데, 이거는 무슨 경기가 아니고요. 경직된 게 내가 무슨 파상풍 걸렸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이거는 얼마든지 내 몸에 과호흡으로 인한 몸이 알칼리성이 돼서 생길 수 있음을 설명을 하면, 병리적인 설명이 아닌데 생리적인 설명이 외에도 그걸 이해한다면 다음에 똑같이 내가 내쉰 이산화탄소를 다시 내쉬어야 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환자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이거를 설명하는 거를 보상하는 체계가 없으면 의사들은 알지만 설명 안 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거는 그냥 정신과 의사가 설명해 주겠지 하고 정신과 가보세요라고 하지만 정신과도 바빠요. 몰려드는 환자를 약만 줄 수밖에 없어서 이런 설명을 하나하나씩 설명하려면 1차 의료의사가 제대로 설명을 해야죠. 1차 의료의사, 개업의사를 교육을 시킨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다 전문인데 바로 개업을 하면 되지 않느냐가 아니라, 뭐 이런 기본 교육은 좀 더 받고 개업을 하시면 되죠. 그게 기간이 오래 걸리는 건 아닌데, 적어도 이런 흔한 증상에 대해서는 개업하시는 분들은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건 뭐 자기가 조금만 노력하면 공부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신체 증상 장애는 실제 기질적인 질환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항불안, 그러니까 불안도 있을 수 있고 우울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약물 치료는 필요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증상은 많이 좋아져요. 그렇지만 이게 기질적인 질환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신념을 강화시킬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히 얘기해야 되고, 대응 방식도 점검해야 되는데, 이 생각에서 머물러서 계속 이 생각이 알고리즘처럼 돕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볼 때 내가 선택해서 보는 것 같지만 내가 보았던 그 알고리즘이 나를 이끌어요. 그래서 유튜브에도 새로운 동영상 보기를 다시 누르면 이제 리셋될 수 있을지 모르나, 내가 좀 전에 봤던 걸 또 비슷한 걸 또 끌고 오기 때문에 내가 자유의사로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내가 과거에 했던 행동 때문에 내가 보게 되는 정보거든요.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는 전혀 다른 생각, 내가 어떤 박스 안에 통속에 갇힌 뇌처럼 박스 안에서 생각하고 있으면 out of box thinking, 그러니까 이 상자 밖에서 밖을 내다보는 생각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꽉 막힌 창이 없는 그런 방에서 창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여유, 그런 생각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명상을 한다든지 내가 지금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런 생각들을 중단시킬 수 있는, 어떤 한 강이 꼬불꼬불 흐르는데 그 강이 이거를 최단 기간 안에 인천 앞바다로 나가는 건 아니죠. 그러나 웬만큼 홍수가 나더라도 그 한강의 흐름 바꿀 수가 없어요. 노아 홍수 정도는 나야 강의 흐름이 바꾸겠죠. 안 되면 그 강을 어딘가를 막아야
다른 쪽으로 흐름이 바뀔 수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나도 모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재밌는 건 이 통증에 대해서 달인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아파갖고 계속 아팠던 생각들 때문에 우리 뇌는 이상하게 효율적이 되기 위해서 내가 아파했던 것들의 달인이 돼요. 조금만 사인을 보면 금방 아파지거나 증상으로 바로 연결이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생존에 필요한 효율이 우리 이 증상을 효율적으로 인식하게끔 뇌가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걸 생각 안 하려고 하면 안 할수록 또 거기에 집착하게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이 증상이 나를 죽이지 않는 거라면 그냥 다른 일을 하시거나 다른 생각을 하세요. 잠이 밤에 안 온다? 굉장히 괴로운 일이죠. 그런데 내가 내일 직장에 나가는 사람이 모르겠지만 직장에 안 나가도 되면 내일 낮에 자도 되죠. 그런데 이제 잠이 안 오면서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이 괴롭힌다면 그 잠이 안 온 시간에 뭐 요번에 그 노벨상 받은 작가의 소설을 볼 수도 있죠. 새로운 나에게 시간이 주어진 건데 이걸 다른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으면 좋겠어요. 물론 심각한 병이 배제된 다음의 얘기입니다. 바이오 피드백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가족 치료, 가족 관계에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까 가족 상담도 할 수 있고 또 이런 걸로 인지행동 치료가 쉽게 1차 의료에서 생각이 고정되고 고쳐지지 않는다면 정신건강의학과에 의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1차 의료사 얘기하면서 내가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건 사실이야 라고 인정이 된다면 우리 정신건강의학과 진료하는데 장애가 없죠. 그러니까 그게 정신건강의학과를 볼 수도 있다라는 건강한 생각을 하게 할 거고 그 생각이 제대로 치료를 받게 되는 데를 이끌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뭐 마음 챙김, 아니면 마음 알아차림 그런 명상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제가 오늘 강의할 범위는 아니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할 수 있겠죠. 자, 불편한 편의점을 읽고 나서 제 느낌이 이겁니다. 이 뭐 진열도 제각각이고 찾는 물건도 없어서 찾고 싶은 물건을 찾기 어려웠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 책 자체도 책꽂이에 꽂아놓으면 이게 이 책이 있었지라는 기억만 가지고 찾은데도 쉽게 지나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책이지만 그래서 없어서 못 찾아 불편한 편의점이지만 그 소설의 내용에는 누구는 삶의 방향을 찾았고요. 또 자기가 누군지 찾았어요. 이 기억 상실된 이 주인공은 자기가 옛날에 어떤 의사였고 전문 직업인임을 알게 됐고요. 또 내 편을 들어준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자기 편 들어준 사람도 찾았고 잃어버렸던 아들, 논팽이 같은 아들도 제대로 찾았고 또 누구는 잃어버렸던 사당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면에서 감동적인 그런 소설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면 불편한 의원을 한번 여러분들이 오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약 달라해도 안 주고 검사를 했는데도 바로 안 해주고 하기 싫은 운동도 자꾸 하라고 그러고 또 먹고 싶은 것도 이것도 탄수화물도 못 먹게 하고 그런 시간도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의사가 못 먹게 하는 데는 좀 설득을 해야 되니 왜 못 먹지 않는 게 좋은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 다음에 혈당이 악화된다든지 하면 그게 왜 악화됐는지 어떤 가족과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노출하게 되고 또 불편해요. 이 얘기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죠. 그래서 불편하지만 그런데 이 의사는 자기를 알아주는 유일한 의사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왔던 그 방향이 그게 아니라 어떤 획기적인 방향이 바뀌는 인생의 피벗이 되는 그런 전기잡뼈를 만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계속 기억해주고 내 편을 들어주는 친구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해서 건강 문제가 새롭게 생길 때 그걸 해결해주는 주치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내 증상에 대한 올바른 해석하고 건강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그리고 남은 시간들을 보내는 새로운 방법들, 의미 있게 보내는 시간들을 찾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편리한 게 아니라 편안한 건강을 찾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의 이야기를 알게 되면 이런 테크놀로지가 없어도 전화만으로도 내가 이거 병원에 가야 돼요, 말아야 되는 이런 것도 판단해 줄 수 있습니다. 정말 저 주치의를 친하게 알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비대면 원격 진료도 실은 가능한데 이 시스템이 억지로 무리하게 테크놀로지를 베이스로 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건 주치의 제도가 된 다음에 원격 진료를 도입하면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강의하려고 합니다. 질문이 좀 있으셔서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할게요. 진료도 편리한 의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이 질문 자체가 조금 편리한 의원. 진료는 편리하냐? 편리하게 아까 제가 설명한 것이 답이 될 것 같은데요. 편리하게 뭐 그냥 쉽게 감기약을 처방받을 수 있어요. 정말 나는 감기예요라고 감기 증상을 이야기하지만 감기처럼 알았는데 섬유근통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꼭 감기 같거든요. 피곤하게 하고 여기저기 아프고 그러니까 몸살처럼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감기니까 감기약 주세요 해도 의사들은 이제 콧물이 나는지 기침을 하는지 가래가 있는지 목구멍이 아픈지 열이 나는지 물어봅니다. 거기에 따라서 약을 쓰게 되겠죠. 그런데 그 약은 이분이 바이러스 감염이란 바이러스 약을 주겠는데 실은 웬만한 감기에 바이러스 약은 별로 없어요. 코로나가 확실하면 뭐 팍슬로비드 같은 약을 처방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웬만한 감기에는 바이러스 약을 쓰지는 않고요. 또 세균성 질환 때문에 생기는 그런 질환이라면 항생제를 좀 쓸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흔한 그런 일반적인 뭐 라이노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거는 그 증상에 대한 치료만 할 겁니다. 그러니 이 증상이 때로는 나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발열은 나의 면역을 높여서 오히려 감기를 오래 가지 않도록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꼭 생활을 해야 되면 열이 있는 상태에서는 내일 당장 근무하기 어려우니까 물론 이제 감기 걸렸을 때는 요즘엔 좀 꼭 개근을 한다든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한테 옮겨주지 않는 것도 중요하니까 비대면 진료 재택근무 이런 거는 할 수 있도록 하려면 해열제를 좀 먹고 근무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렇게 편리하게 약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복한 인생이라는 분이 주치와 연결되는 과정은 어떨까요? 어느 선생님든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면 그분에게 진료를 받으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주치의가 되기에 가정의학과는 주치의가 되기에 훈련받는 과정이라서 가정의학과 의사하면 좋은데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다 주치의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의학과 전문이라고 해서 가족 주치의는 아니죠. 그러니까 가정의학과 의사 선생님 중에서 피부 미용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또 환자가 많다 보면 그냥 약만 주는 의사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가정의학은 기본적으로 여러 증상을 보기 때문에 이야기하시다 보면 또 그 의사를 여러 다른 증상을 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피부 때도 가고 배가 아파도 가고 뭐 감기 걸려도 가고 하다 보면 한 의사를 찾아가면 그 의사가 느끼는 게 있어. 이 환자는 왜 유난히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찾아올까 하면서 그 밖에 다른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치료적 관계가 설립되는 거고요. 그런 치료적 관계가 되면 내과 선생님도 괜찮고요. 요새 소아과는 애도 안 낳고 그래서 소아과 진료하던 친구도 그냥 의원으로 개업했는데 소아과 보는 친구지만 소아를 데리고 온 할머니 진료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보다 노인 예방접종에 더 잘 알기도 하고 그래서 그 경험이 쌓이면 그런 분들도 진료할 수 있죠. 그러나 어떤 환자든지 거절하지 않고 보겠다 그러면 주치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어떤 이런 신체 증상 장애도 좀 이해를 하시는 분이면 더 좋겠고요. 그 다음에 평안한 가을님이 혹시 일반 가정의학과 질문도 받아주시나요 했는데 이게 비타민C 1000mg을 하루 3번 먹고 있는데 두통이 있다면 멈추는 게 좋을까요? 비타민 때문에 두통이 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비타민C 먹는 거는요 1g 이상 그러니까 하루에 2g 최대한 2g 이상 먹어봤자 혈중 농도는 비슷합니다. 만약에 더 높은 농도의 비타민이 필요하다면 주사를 맞을 수는 있어요. 비타민 C는 약간의 탈수를 일으키기도 하고
신장이 결석이 있다든지 신장이 떨어진 사람은 고용량 먹는 거를 조심해야 돼요. 이건 수용성이라서 신장을 통해서 배설되니까 또 비타민C랑 결합해서 결석을 만드는 경우도 있어서 비타민C를 3번씩 먹는 이유는 왜 먹는지는 모르겠으나 먹어서 웬만하면 수용성이니까 그냥 배설이 될 거고요. 비타민 때문에 두통이 온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의원은 신뢰성이 떨어지듯 합니다. 대학병원급 신뢰가 더 가더라고요. 경증, 중증이든 종합적으로 봐줄 수 있는 곳은 대학병원을 생각하는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원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는 뭐 국민들의 문제는 아니고 이거는 의원들이 신뢰성을 어떻게 높일 건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대학병원이든 의원이든 신뢰가 가는 선생님은 설명을 하실 거예요. 실력은 대학병원에 계신, 왜냐면 같은 전문이기 때문에 실력이 대학병원에서 훨씬 더 나은 건 아니고요. 시간을 들여서 차근차근히 보면 뭐든지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신뢰라는 거는 제가 책임감에 대해서 얘기하면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설명할 책임을 책임이라고 하죠. 그래서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이 증상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 설명을 듣다 보면 신뢰가 갈 수 있어요. 제대로 설명을 한 거라면 또 해부학적이건 그 의과대학 배운 그런 설명을 해주시는 선생님이 좋겠죠. 그런데 저렇게 해서는 예를 들어서 저희 과의 저는요. 저희 병원에서 아마 나가라 그럴지 몰라요. 적자폭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그 의원이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제도에서는 그 선생님도 자기 최선을 다해서 할 텐데 그러니 지금은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 않고 한 의사한테 좀 몇 번 가보시는 필요가 있어요. 물론 그 의사 중에는 상업적인 선생님도 계시겠지만 대다수는 거의 95% 이상, 99%까지는 아니래도 상업적이보다는 의사의 본분을 다하려고 하는 선생님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처음에는 좀 돌아다니더라도 어떤 한 의사 선생님을 계속 신뢰하고 한번 믿어보시고 좀 속는 셈 치고 다녀보세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잘 처방하지 않고 한다면 또 설명을 잘 듣고 자기의 속사정을 들여다봐주는 선생님이라면 믿을 만한 선생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풀꽃님이 20대 딸이 생리가 끝난 다음에 소변 검사를 했어요. 중간 소변을 받아서 했는데 현미경증 혈뇨가 나왔어요 라고 했죠. 자, 끝난 다음 날까지는 혈뇨가 생리 때문에 나올 수 있어요. 한 일주일까지는 현미경증 혈뇨가 나오는 것은 정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은 아니래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혈뇨는 혈뇨입니다. 그거는 현미경증 혈뇨가 아니라 유관적 혈뇨라고 해서 그거는 모든 검사를 다 해야 되는데 20대 딸이 혈뇨를 봤다면 조금 걱정은 되시겠지만 물 음료를 마시면 바로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거는 뭐 그거는 걱정거리 아닐 것 같고요. 그 소변 검사는 일주일 지난 다음에 한번 생리가 끝난 다음에 일주일 정도 지나서 한 소변 검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소변 검사에 한 번 가지고는 아니고 3세판이니까 3번 중에 2번 이상 혈뇨가 나온다면 그때는 이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대는 실은 검사를 권하지 않을 정도로 건강한 나이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이제 감기가 걸린 다음에 한 1, 2주 지난 다음이라든지 이런 시기에 그 혈뇨는 또 이상이 있는 혈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뇨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저 같으면 이제 혈뇨가 나오면 혈뇨에서 이상한 그런 세포는 없는지 다시 볼 것 같고요. 소변 검사를 제대로 했는지가 더 중요해요. 그리고 그 소변이 아침 첫 소변이면 제일 좋겠어요. 그리고 그 소변의 pH 값, 산도 값도 다 중요하니까 다른 걸 또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거기 답이 있는데 검사 후 다음 날에도 소변 후에 휴지에 생리가 약간 묻어나왔다고 하면 그 생리혈과 섞였을 수 있으니까 생리가 완전히 끝나고 나서 일주일 정도는 뒤에 소변 검사를 몇 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네요. 아프다고 해서 W님이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데려가서 진료를 했는데 의사를 못 믿는
환자는 어떻게 하나요? 과다 진료하는 거 아니냐고. 믿지 못하는 걸 믿게 할 수는 없죠. 어떻게 하면 믿게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못 믿는 걸 어떻게 하냐. 그건 의사의 태도 때문에 못 믿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의사를 꼭 이해해달라는 건 아닌데 의사가 진료하는 과정에 검사를 했고 조금 서둘러 끝냈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거를 아파서 잠깐 갔는데 의사를 못 믿느냐인지 그동안 쭉 다니던 병원인데 그 의사 말은 못 믿겠다고 하는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의사가 과다 진료하는 거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신체 증상 장애인 것 같은데 아까 그 영국 예에서 임파선암을 결국 놓쳤잖아요. 여러 의사들이. 그렇다고 겉으로 보이는 게 없고 이분 그 환자의 케이스에는 혈액 검사를 했는데도 정상이었대요. 임파선암이 나오나요? 백혈병 같으면 그 혈액 분석을 해서 뭐 혈구 검사를 따로 하면 보이는 수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검사를 안 하고 그냥 단순하게 빈혈이 있는지 없는지 총 백혈구 숫자만 봤으면 놓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 그 젊은 사람은 그 심각한 병이 드문데 흔하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병을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게 이제 이게 문제가 우리나라는 검사를 해야 돈을 버는 구조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의사가 내 돈 내고라도 검사를 시켜준다 그러면 검사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 주치의 제도가 정착이 돼 있고 주치에 대한 급여는 뭐 나라에서 주든 일단 어느 액수를 미리 받아놓고 검사를 할수록 의사가 손해를 보는 구조처럼 만들어 놓으면 의사는 검사를 오히려 안 하려고 그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권했다면 의사는 과다 진료가 아니라 꼭 필요하니까 검사를 하겠죠. 예. 지금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됐다고 저한테 사인이 와서요.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여기서 마무리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시 꼭 필요하신 질문이 있으면 해주시고요. 과다 진료는 의사가 의사의 필요 때문에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거 놓치면 치명적이거든요. 특히 대학병원의 의사는요. 대학병까지 완전히 놓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검사 시설이 빵빵한 그런 대학병원에서 이런 검사도 안 했냐고 요즘 판사들은 그렇게 의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비 문제가 아니라 작은 거에도 수억씩 배상을 하라고 하는 이런 문화에서는 의사가 과다 진료하게 만드는 문화예요. 예전에 술 권하는 사회라는 소설이 있었는데 검사 권하는 그런 의료 문화입니다. 이런 문화는 뭔가 개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의사들 숫자 늘리는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주치로 단단하게 물샐 틈 없는 그런 진료 체계를 만드는 거 이거야말로 진정한 개혁이 되지 않을까. 이럴 때는 의사도 다시 재교육도 감수해야 될 수 있고 전문이라고 다 된 게 아니고요. 재교육이 필요해서 환자를 위한 어떤 진료 시스템 만드는 게 굉장히 필요하죠.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